예, 안녕하세요. 오정연 한국통사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7강에서 역사는 현장이란 말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요 지금 장면은 대주영이 발해를 건국했던 그 초기 도읍지 동모산입니다. 한국인들이 1년에 한두 팀만 온다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 하는데 여기 관리인이 저희는 매년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고구려 답사를 하면 백두산까지만 가지 마시고 상경 용천부라든지 중경 현덕부 그리고 발해의 초기 건국지였던 돈화의 동모산도 꼭 다녀오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자, 광개토대왕비 앞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전에는 이제 이 전각이 없어서 비도 만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비에 옆에만 가도 못하게 하니까 그때 갔던 느낌이 지금 아주 선합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징검다리, 바로 중석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석기 시대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시대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 그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중석기 시대라는 것은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석시대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제목이 바위 그림을 새기다. 암각화를 중석기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문화 징표로 했지만 여기에는 뭐 토기나 농경을 하지 않지만 정착을 한 움집 그리고 간석기, 아주 작은 간석기도 있으면서 또는 바위 그림, 바위 새김무늬를 새긴 시대입니다. 그래서 토기와 농경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신석시대의 특징적인 요소를 거의 갖춘 시대, 이것을 우리는 중석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석기 강의의 큰 줄거리는 4개로 꼽겠습니다. 가축을 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보적인 예비 식량의 확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또 간석기와 정착의 흔적은 있지만 토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농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기와 농경은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토기는 신석시대 때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8강으로 끝으로 해서 구석시대는 마무리가 되고 이제 9강부터는 신석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 단계 중석시대를 특징짓는 것이 암각화라고 부른다. 바위 새김문이고요. 동아시아는 주로 이렇게 노천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바위면에다 그리기 때문에 주로 새겼다면 서양은 주로 동굴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해 드리기로 하고요. 구석시대부터 신석시대로 넘어가면서 가장 등장 많이 하는 것이 이른바 승배찌르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중석기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석기 시대를 알리지 마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가능한 중석시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것은 한국사는 단절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석시대와 신석시대가 단절됐고 신석시대와 청동시대가 단절됐고 청동시대와 그 이후에 등장하는 우리 마한진한 변한 이 사람들과도 다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어디선가 이동해서 왔다는 이동 기원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석시대를 설정하게 되면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이어지는 역사의 징검다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본토기원설의 증거가 되는 중석시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중석기 시대 유적지가 출토되면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죠. 특히 몽골 지역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석시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세석기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석기 유적이 발견이 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역사 교과서인 한국사 교과서는 일부 중석기 유적을 언급한 교과서들이 있습니다. 8종 가운데. 자, 그래서 만주와 한반도를 연결고리로 하는 중석기 시대, 이것을 설정을 하면 우리 역사는 구석기, 중석기, 신석기로 이어지는 본토기원서를 바탕으로 해서 고조선이 출발한다는 역사 이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석시대를 알리지 말라고 했던 거죠. 시기는 대략 서기전 12,000년에서 약 8,000년 전으로 할 수 있고요.
보통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중석시대 사람들은 한북, 웅기의 부포리 유적, 평양, 승호구역, 만달리 유적. 그러니까 여기 만달리, 우리가 만달리라고 부르는 이 유골이 나온 층이 가운데 좀 아래층 이것을 우리는 바로 중석기 유적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평양, 승호구역, 만달리 유적, 그다음에 경남 통영, 상노대도 패총 가운데도 제일 아래쪽. 왜냐하면 패총은 신석시대 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패총이 나타난다는 건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바로 토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조개나 어패류 같은 것을 이렇게 바위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지만 토기가 만들어지면서 대량적으로 취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폐각류들이 먹고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버린 그 폐각류가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고 그러면 그 석회질이 빠져서 그것이 이렇게 층을 덮어서 시멘트화 되면서 유적을 보호했죠. 이것이 바로 패총이고 그 패총의 최아래층이 가장 시간이 오래된 거니까. 그리고 그 위에 신석기 시대의 층이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경남 통영 상노대도의 패총 최하층이 바로 중석시대 유적이고, 거창의 인물리 유적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홍천의 화계리의 상이 아니라 아래쪽 화계리. 여기에서는 무려 그 중석시대 잔석기를 만드는 원초적인,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엄마돌이라고 하는 거죠. 모돌. 그것이 흑요석인데 흑요석이 1000여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흑요석들은 무지 작고 단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렇게 가공을 하면 단단하게 굳은 것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버리는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홍천 하화계리가 중석시대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중석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첫 번째 문화증표는 가축을 기르다. 근데 이 가축은 이제 신석시대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나 말이나 뭐 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때부터 가축으로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직은 목축은 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가축을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생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축을 기른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식량을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축을 장기적으로 기른다는 것은 울타리가 있다는 거고, 장기적으로 기르지 않고 단기적으로 생포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종기적 제의, 축제가 있을 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가축을 생포하는데, 자, 야생의 동물 가운데 이건 늑대 새끼인데 새끼를 포획해서 길러서 어느 정도 됐을 때 축제가 있을 때 잡아먹거나 이렇게 구덩이를 파죠. 구덩이를 파서 함정을 파서 가축을 생포한다든가, 또는 이렇게 팔맷돌을 던져서 다리를 묶어서 인디언들이 버팔로 사냥할 때 지금도 이렇게 쓰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슬기슬기 사람 때 끈을 배웠죠. 끈이 인류 역사에서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끈으로 만든 어망과 그물들, 이것으로 생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포를 하면 이 생포한 야생동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두는 것은 먹이고 오랜 기간 키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은 대부분 새끼를 베고 있어요. 그것은 이미 이 동물, 새끼 벤 동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새끼를 낳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예비 식량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이것이 없을 때는 목을 묶어서 기둥에다 묶은 모습들이 나옵니다. 암과. 이것은 뭐냐? 오랜 기간 가축을 하지 않고요.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에 조금 먹이고 보름달이 온다든가 어떤 특정한 날이 오겠죠. 이때 이제 잡아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축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울타리를 했다는 것은 오랜 기간 이제 정착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동의 시대가 서서히 끝이 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잉여식량,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잉여식량을 가축이 있는데, 그 잉여식량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가축을 길러서 이 잉여식량을 먹여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비교 우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왜 이 동물이 갖고 있는 가죽이나 젖이나 여러 가지 요소, 털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잉여식량을 여기다가 먹이로 주는 거죠. 그래서 잉여식량에 대해서 가축이 비교 우위를 가졌을 때, 또는 잉여식량이 많을 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짐승을 죽이지 않고 가지고 있느냐? 축제와 같은 의례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는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동물들을 집단으로 키워서 하나의 생활 단위로 쓸 것이냐, 아니면 농경의 한 부분으로만 있을 것이냐. 그래서 농경의 한 부분으로만 있으면 가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짐승을 대량으로 키우면 목축으로 가게 됩니다. 인류 역사의 큰 두 개의 세력, 남방 농경 종족과 북방 유목 수렵민족의 갈림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가축을 통해서 농경의 부속물을 갈 것이냐, 아니면 이 목축이 중심이 되느냐. 그러면 사고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농경을 하게 되면 땅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목축을 하게 되면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땅 위에 있는 풀과 짐승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갖게 돼요. 결국에 북방의 유목세계와 남방의 농경세계의 세계관도 갈라지게 되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 역사라는 관점에서 한국사를 볼 때 계속 언급해 드릴 것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거, 예비식량의 확보다. 자, 그런데 왜 이때를 중석기 시대라고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농경과 토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중석시대는 대략 약 4,000년 정도 연대를 갖고 있고요. 이 앞에 구석기 후기와 신석시대 초기의 중간 단계다. 그리고 농경이 아직 출현하지 않고 토기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대신 잔석기라든지 간은 간석기, 그 다음에 정착생활, 가축을 기르는 것 정도는 신석시대와 거의 비슷해졌다. 근데 농경과 토기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신석기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이 동아시아 유적 가운데 합자동 유적이라고 합니다. 이 합자동 유적은 약 4만 년 전까지 있었던 유적인데, 이 합자동 유적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에나가 있습니다. 흰 등줄 하이에나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이렇게 합자동 유적이 있는데, 이 얼룩무늬 하이에나로도 부릅니다. 이 얼룩무늬 하이에나가 약 10만 개 개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다 셌느냐? 우리 청소년 꼭 물어봐요. 정말 10만 개가? 그것은 어느 한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뼈의 그 개체별 뼈의 수를 곱해서 면적을 재서 거기에 나온 총량이 약 10만 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약 1만 5천 경을 전후해서 이 하이에나는 동아시아에서 완전히 멸종을 합니다. 자, 그런데 1만 5천 년을 전후해서 뭐가 탄생하느냐? 만주 지역에서 세계 최초의 개가 등장합니다. 개의 원산지예요, 만주가. 1만 5천 년 전에. 그러면 이 합자동 유적은 늑대를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늑대종들이 다 멸종된 겁니다, 이때. 그러면서 더 이상 그 늑대를 사냥해서 먹지를 않고 늑대를 그때부터 길들여서, 늑대 종류가 많거든요. 그 중에 이 늑대 가운데 채식을 하고 육식을 해도 사는 잡식형 돌연변이 늑대가 탄생합니다. 바로 이 돌연변이 늑대가 바로 우리 세계에 있는 모든 개의 원종, 바로 길들인 개가 출현합니다. 합자동 유적이 그런 의미에서 무지 중요하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적은 사실 우리가 갈 수는 없지만 중국 심양에 가면 요녕성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동북봉정 할 때 봤지만 지금은 이제 동북봉정 했던 유물전시는 없고 유한문명전은 없어지고 지금은 상설전시로 고대 요녕이라고 하는 상설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설 전시에 가면 합자동 유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지역에 있는 구석기 유적은 전부 유물이나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자동 유적은 이제 늑대 시대에서 길들여진 개의 시대, 그래서 곧 가축의 시대. 그러니까 이 합자동 유적은 이제 중석기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유적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석시대부터 시작해서 중석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적 변화를 가장 잘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합자동 유적의 동굴 쪽에서 앞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유적지를 보면 이제 바깥에서만 본 것만 나오잖아요. 그냥 안에서 딱 보면 여기가 이제 합자동 유적인데 지금은 이제 조양시라고 부릅니다. 조양시. 아마 우리가 그 요녕의 홍산문화라든지 이러한 고대 문화유산을 가려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바로 합자동 유적이 있습니다. 대능화가 보이는 그 산 언덕에, 이게 대능화의 지류입니다. 대능화가 보이는 이 언덕 위에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동물뼈들이 나타납니다. 이걸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냥꾼들이었죠. 그리고 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바로 늑대과에서 하이에나였고,
이걸 아주 즐겨 먹었던 합자동 사람 후손 가운데 우리 한국인의 피 속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제가 농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신탕을 먹는, 개고기를 먹는 오랜 문화적, 역사적 유전자는 바로 합자동 유적에 살았던 사람들의 DNA가 지금까지 나오지 않나. 요즘에 이제 개고기를 먹지는 않죠. 왜냐면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적어도 10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에게 있어서 여름 보양식으로 게를 넘는 건 없었죠. 그만큼 이 합자동 유적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유적이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구석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위 세균문이라고 그랬어요. 바위 세균문이.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구석시대 선사예술의 소재는 4가지가 있습니다. 동굴이 있는데 동아시아는 동굴 벽화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데가 이제 주로 동굴 쪽이 많고요. 만주나 몽골, 한반도는 주로 바위 유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천이죠. 노출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술의 주요한 소재가 저렇게 조각 형태로 흙을 빚거나 돌을 깎거나 해서 조각 형태가 있고, 이 바위 유적은 2개가 결합된 겁니다. 바위라고 하는 소재에 조각이라는 형태가 결합된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신체. 근데 신체에는 어떤 것이 새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지만, 공주 석장 유적 같은 데 보면 짐승의 고래나 이런 짐승의 뼈에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거 있습니다. 뭐 사슴이 그려졌다든가.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극히 드문 예지만 신체가 아닌 다른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신체가 가장 예술의 주요한 소재였다. 이걸 보고 동아시아에서는 특히 바위에 무늬를 새기는 문화가 무지 발달됐다.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곳이 바로 이 암각화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국 내륙에는 거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내륙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신석시대 이전까지는 이 내륙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로 펼쳐진 스텝, 초원에서 짐승을 사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후기 구석기에서 중석기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살던 그 바탕에 그들의 눈에 보고 배우고 먹어야 될 대상을 이렇게 바위에다가 새긴 거죠. 특히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특징이 있죠. 움직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솟아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없이 수년이 지나도 그대로라는 거죠. 불멸성. 그리고 하나는 이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 항상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주로 이 바위가 있는 곳에 물이 있거든요. 당연히 짐승이 거기 다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가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막 한 바위에 움직이는 말이 막 2,000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야생 말들이.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교육도 하고 방향도 잡아주고 그리고 제의도 하고 무덤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 고인류의 뼈들이 나오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중석기 시대 때 만주, 몽골, 한반도 지역에서는 암각화가 가장 대표적인 문화징표로 등장한다. 자, 그래서 멀리 중국의 하란산, 여기 가면 진짜 널린 게 바위인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여기 갔을 때는 그냥 막 주머니에다 주워와도 되는데 그때는 정말 착해가지고 야, 문화유산이라면 원래 있는 거에 있어야 돼. 그리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망을 치고 또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데다가 망 쪽으로 해서 10cm만 닦아도 삐삐삐 하고 전차가 와가지고 바로 담당이 바로 3분 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갈 때 뭘 표시했는지 어떤 한 사람이 걸렸는데 삐삐 했는데 이 돌 다 붙여놓은 거예요. 다 이제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하여튼 산 전체 수천 개의 암각화 있고 이 암각화는 현재 태양신 샤만을 그린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에는 이렇게 뭐 말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리고 활을로 지금 잡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주로 그려졌고 티벳의 짱쭝이라는 곳에도 주로 유목하던 모습들이 호랑이가 막 짐승을 사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짐승들이 중석시대부터 시작해서 청동기 시대까지 줄곧 이어지는데 대체적으로 후기 구석기에서 중석시대 때 가장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암각화 전성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주로 경남이나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이런 쪽에서만 나타나느냐? 사실은 이 동해나 남해나 서해에도 어마어마한 암각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해수면이 100m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바닷속에 가라앉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중국의 연운항이나 이런 데 가면 실제 그 바위에 암각화를 했는데 바닷물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누가 뭐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이렇게 새겼겠어요? 당연히 길 옆에 있었겠죠. 근데 해수면이 오르면서, 그러니까 중국의 동부 해안이나 우리나라 서쪽의 바닷가 속에 바위를 조사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는 암각화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은 요 경남이나 경북 지역, 남해안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울주 반구대와 울주 천전이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중석시대는 아니고 반구대는 그보다 다음 시간 신석시대, 그리고 울주 천전이는 청동시대. 그러나 이걸 통해서 중석시대부터 이어진 암각화의 문화적 전통이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암각화 전성시대의 대표적인 것 중에 이제 서쪽에 가면 스웨덴의 보슬란 암각화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고요. 여기는 이제 여러 무기, 배 보이죠? 배, 그리고 사냥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냥하는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창을 들고 있는데 창이 길죠. 크고, 이것은 짐승보다 큰 창의 모습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짐승을 사냥해서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그러한 제의적 그림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저쪽 서쪽 그 스웨덴 지역부터 시작해서 동쪽에 바로 우리나라까지 이 암각화 전성시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럼 중국에 있었느냐? 중국의 동부 해안과 중국의 북쪽 지역은 지금이야 중국 땅이지만 예전에는 중국인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북방에서 유목 수려받은 사람들의 전통성이 무지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시대에서 농경을 하면서 서쪽 지역에서 농경을 하면서 가져온 세력들이 바로 오늘날 중국인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 발생한 중국인보다는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우리 한국인과 더욱더 관련성이 깊은 선사 인류라는 관점을 가질 때 저는 동아시아가 제대로 보인다고 봅니다. 자, 이제 중석시대를 특징 짓는 또 하나의 문화가 좀돌날 문화입니다. 좀돌날은 뭐냐면 그 도구로 쓰이는 돌날이 아주 조그맣다는 겁니다. 우리가 좁쌀, 좀팽이 할 때 쓰는 겁니다. 좀 작다. 그래서 좀돌날 문화를 중석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도구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단양 수양계 유적이 이 좀돌날 문화를 창조한 최초의 뿌리, 원류로 보고 있습니다. 단양 수양계 유적은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남한강이 쭉 흐르고 있고, 그 위에 바로 수양계 유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면 이렇게 작은 좀돌날들이 어마어마하게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무 막대에 결합해서 끈으로 묶어서 이른바 순배찌르개나 창을 만들고 작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순배찌르개는 창보다 좀 더 발달된 겁니다. 왜냐하면 창은 그냥 나무에다 결합만 하면 되지만 순배는 꼭지를 만들어야 돼요. 꼭지를 만들어서 끼워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더 정교한 방법이고, 창은 그 작사는 거기다 더 작기 때문에 흑요석 같이 아주 세밀하게 가공할 수 있는 것에다 작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 순배찌르개, 작살 순으로 정교함이 단계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창이 조금 느슨하고 순배찌르가 조금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작사는 더욱 정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양 수양계 유적은 바로 그러한 후기 구석시대를 대표하는 작은 도구, 잔석기, 새석기라고도 보고 순 우리말로는 좀돌날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바로 이 좀돌날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소재가 바로 흑요석입니다. 흑요석은 색깔은 검은데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는 화산석입니다. 화산재가 오랫동안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화산이 나온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가 제주도 한라산, 그 다음에 울릉도, 성인봉, 그리고 백두산. 자, 그러면 예전에 헤엄쳐서 제주도에서 이거 가져왔겠어요? 제주도는 흑요석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릉도 가서 이거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럼 어디서 가져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흑요석은 두 개 빼 없습니다. 하나는 백두산을 가져온 겁니다. 왜? 이건 동위원소 조사에서 똑같은 걸로 확인됐으니까. 그러니까 홍천이나 이런 데는 다 백두산 건데, 부산에 있는 동삼동 유적의 흑요석은 백두산 게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갔냐? 일본에서 온 겁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어떻게 왔냐? 물물 교환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부산에 한조개, 팔찌조개라는 한조개. 큰 조개는 왜 주냐면 이 팔찌조개 가운데를 깨면 팔찌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100개씩 묶어서 교환을 했는데 부산에는 이 흑유석이 있고 동삼도 유적에는 그리고 큐슈의 유적에는 그 팔찌조개가 있어요. 거기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두 개를 교환한 거죠. 그래서 부산 동삼동의 흑유석. 그래서 이것을 중석기 시대 반도체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통신에서 모든 것을 반도체로 해서 이렇게 가듯이 고대 가장 정교한 잔석기는 바로 이 흑유석으로 만들었고 이 흑유석을 통해서 백두산의 흑유석이 이런 방식으로 왔을 거예요. 바람에 날려서 날려왔다든가 그거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지고 왔거나 하나는 물물 교환해서 거쳐서 온 거겠죠. 그러면 이만했던 흑유석이 반으로 깨고 또 반으로 깨서 이쪽에 올 때는 좀 작더라도 하나의 흑유석에 수백 수천 개의 잔돌을 만들 수 있으니까 어마어마했던 반도체였던 거죠. 바로 이걸 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바로 이러한 순배찌르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순배찌르개는 짐승보다 여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사람 모습에 크게 한데 요 안에 도구는 무지 작지만 이 도구는 주먹도끼보다 최소 7배 이상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강호동이 주먹도끼로 맘모스를 딱 때리면 맘모스가 이렇게 하거나 멍이 들 정도라면 이 순배찌르개는 동시에 20명, 30명이 동시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맘모스가 그걸 맞고 팍 쓰러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순배찌르개가 갖고 있는 충격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투척 무기이자 위력이 7배 이상으로 커졌고 그리고 후각이 발달된 짐승을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잡을 수 있고 수십 명이 동시에 던져서 왜냐하면 우리가 뛰어갈 때는 서로 다르게 가지만 던질 때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게 던지기 때문에 동시에 명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순배찌르개는 최고의 사냥꾼을 배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불행을 만든다 그랬죠. 그건 뭐냐? 이제 먹잇감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사냥을 잘하니까. 여기다 활까지 나오잖아요. 활까지. 자, 그래서 이들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목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농경을 할 것이냐.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신석기입니다. 자, 그래서 중석시대의 4가지 사회적 특징을 간략하게 한다면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가축을 기르다. 이것은 정착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의라든지 여러 가지 축제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정착의 단계가 들었다. 그리고 여기에 드디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주로 강변에 있으면서 농경을 하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가축을 기른다. 두 번째로는 정착을 하면서 농경이 시작됩니다. 자, 이건 제주 고산리 유적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입니다. 그런데 이 고산리 유적의 일부에서는 중석시대적 특징이 나타난 겁니다. 자, 그래서 농경을 하면 신석기, 농경을 하지 않으면 중석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산리 유적은 토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중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입니다. 고산리 유적. 자, 그리고 중석시대를 특징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화징표는 암각하다. 암각하고 왜냐하면 고대 수렵 사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짐승들의 정보가 가장 중요했고 이러한 짐승들의 정보를 이 바위에다 새기고 그리고 여기에 제의를 통해서 풍요와 자신들의 안전을 또는 부족의 번영을 기원했겠죠. 그래서 암각화가 동아시아와 몽골 만주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순배찌르개가 만들어지죠. 잔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석시대의 4가지 사회적 특징이라고 이렇게 종합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제8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고 자, 9강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신석시대 때 예측 가능한 식량 확보의 시대이면서 엘빈 토플러가 문명사학자였던 그가 제3물결 더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가 맞은 첫 번째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할 때 그 첫 번째 혁명이라는 이제 신석시대로 이제 한국 통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8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